네. 자,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셨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FAT 1급 제34회 기출문제의 이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제33회 이론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거기에서 좀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 있었죠? 예, 회계의 변경이라는 거. 우리 FAT 1급에서는 여간해서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33회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34회는 문제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어떤 항목이에요? 자본이죠. 자본 항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본의 5가지 항목, 자본금 메뉴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죠. 자본에. 그래서 아직 개정 과목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가 지금쯤은 잘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2번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맞았고, 3번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법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현금 흐름표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 정도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예.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현금 출납장은 뭐예요? 날짜별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잔액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현금 출납장이라면,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정리한 표예요. 네. 현금의 흐름을 정리한 표.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 관련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자, 관련되지 않은 것이 김순희 씨, 권민서 씨 어느 거든가요? 4번이었어요. 보유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그렇습니다. 사용 중의 건물에 들어가는 화재보험료는 취득 시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은 기계장치를 구입할 때 운반비 포함해야 되고요. 토지 구입할 때 취득세, 취득원가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자, 1, 2번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맞췄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출 채권. 자, 주식회사 한공은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500만원이네요.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만원과 어음 2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네, 50만원은 현금, 어음 받은 게 20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했을 때 500만원 중에서 매출 채권은 얼마냐 그랬는데, 네. 자, 반장님 이거 얼마일까요? 450만원. 그러네요. 450만원은 바로 받을 어음 200과
그 다음에 250이 외상 매출금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1, 2, 3번 뭐 순탄했어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한 사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정리사항을 누락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올바르게 답변한 사람을 여기 두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임차료는 비용이죠. 미지급분을 누락시켰대요. 아, 비용을 누락시켰구나. 네.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임차료를 미지급분을 결산 때 반영하는 분계. 네. 자, 임차료 미지급분을 결산 수정 분계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 즉 분계. 차변에 뭐, 대변에 뭔지 박초원 씨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배웠죠? 임차료를 우리가 후불로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달 거는 1월 달에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말 현재로 이미 임차료 기간은 경과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말한 대로 1월 달에 지급해야 되는 임차료를 단기분이니까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결산 정리 분계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변의 임차료. 그렇습니다. 임차료 뭐 10,000원 이렇게. 대변은 뭘까요? 미지급? 그렇습니다. 미지급 비용 10,000원. 자, 그러면은 차변의 임차료는 우리 그 결합관계가 뭐냐면 비용 발생이죠. 그러니까 이 비용 발생을 지금 누락시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뭐죠?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예, 부채죠.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부채를 지금 누락시킨 겁니다. 예. 비용 누락시켰고 비용 누락시켰고 부채를 누락시켰어요. 이걸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죠. 자, 영주는 자산이 과소계상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에 보라는 자산이 과대 계상됩니다. 예, 보라도 관계없죠? 민혁이 비용이 과소계상됩니다. 네, 맞았습니다. 비용 누락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한 학생이 어디 있죠? 네, 밑에 범수가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네, 부채 누락시켰죠? 그러니까 민혁이하고 범수가 맞았다. 이렇게 여러분 답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가 이 4번 문제는 제가 그 수업 중에도 여러분에게 수익 비용의 발생과 이연, 이게 회계의 그 기초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회계 처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러면서 관련된 개정 과목 4개가 있었죠. 선자 2개, 미자 2개 들어가는 선급비용, 선수수입, 미지급비용, 미수수입. 이 4개의 개정 과목이 바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비용의 발생에 관한 거죠. 비용의 발생에 관한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FAT 1급에서 상당히 많은 배점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 결산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하나 나오면 그게 4점짜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론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끼어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6점이 됐죠. 예.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회계 처리를 모르면 6점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이런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분계가 가능하신 분은 이 문제를 맞춘 거예요. 이 분계가 불가능했을 때 이 답 찾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분계를 딱 해놓으면 비용 발생시켜야 되는데 누락했구나. 자,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시켜야 되는데 부채를 누락했구나. 이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민혁이 범수가 보기에 나와 있는 게 1번이 답이겠군요. 자, 네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구한다 그러면 대개 우리 이 T자 그려가지고 이 상품 계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기초 매입 여기가 매출 원가고 여기가 기말이었죠. 이렇게 대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쉬운데 이렇게 대입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왕 그래서 이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기초 재고액 8만원. 네, 여기 8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중 상품 매입액은 36만원이네요. 예. 36만원 여기다 적어볼까요? 예, 36만원. 그래서 판매 가능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44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이제 기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2월 31일 실제 기말 상품 재고가 120개랍니다. 금액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총평균법이네. 재고단가 결정 방법이 총평균법이니까 우선 금액을 다 더하면 기초하고 매입한 걸 다 더하면 44만원이었잖아요. 수량이 몇 개인가 보니까 500개죠. 여러분 44만원을 한번 50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44만원 나누기 500개 했더니 평균 단가 88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네요. 이 880원에다가 기말상품 재고 수량 120개를 곱하면 그게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곱하기 120개 했더니 10만 5,600원인데 그 밑에 뭐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밑에 수량 차이가 있는데 3개는 정상적 감모다.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니까 여기에 지금 실제 수량이니까 실제 수량으로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럼 요 3개는 반영이 된 거예요. 2개는 비정상이다. 이 2개는 빼야 됩니다. 매출원가가 아니에요. 예. 2개는 뭐냐면 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죠. 예,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요 880원 곱하기 2개 비정상 감모를 원가에서 빼주면 돼요. 예, 그러면 자 880원짜리 곱하기 2개면 얼마냐? 1760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나온 매출원가에서 여기 2개에 해당되는 1760원이었거든요. 이 금액을 차감해주면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자, 기말은 105,600원은 우리가 요 실제 재고 수량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재고 수량은 이 수량 차이 3개하고 2개는 다 가만히 된 거예요. 그런데 요 2개는 원가가 아니니까 원가에서 이것만 1760원만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44만원 만들어 볼까요? 자, 44만원이 되려면 440 000 마이너스 105 600원 600원 빼보니까 매출원가가 지금 여기다 좁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334 400원이 나왔는데 이 안에는 이거 비정상인 거 2개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거기서 1760원을 빼주자 이겁니다. 여기서 빼기 1760원. 332640 나오네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빼주면 332640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기에 있나요? 예, 3번. 아, 5번에서 여러분 좀 고민이 왔겠어요. 예. 5번 푸실 때 좀 어려우셨나요? 네. 그렇죠. 매출액은 여기서 뭐 전혀 쓸모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네. 네, 왜냐면 뭐 매출액을 알려줬으면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다면 매출액도 알려주고 만약에 매출 총이익까지 알려줬다. 그러면 바로 뭐 기초 매입 이런 거 계산할 것도 없이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 빼면 그게 매출원가죠. 왜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손익계산서에서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바에는 여기 이것만 알려줄 게 아니라 매출액은 37만 5천 원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면 매출 총이익 빼면 그게 매출원가예요. 근데 이 매출액만 알려주는 것은 여기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데이터죠. 그거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원가를 구해라,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시험지 여백에다가 바로 이게 T자를 그리셔라 이걸. 그래가지고 칸 채우기 잘 하시면 돼. 칸 채우기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칸 채우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야, 요 가로 속에 있는 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자, 근데 이미 우리가 배웠답니다. 배웠어요.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우리 재고자산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비경상간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매출원가도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당기순이익에는 계산하는 건 똑같지만 여기서는 매출원가를 구해라고 그랬으니까 이 비용은 빼줘야죠.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영업의 비용. 이 두 개를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평균단가 880원이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여기 44만원, 기초와 매입 금액을 다 합치면 44만원, 기초 100개에 매입 수량 400개, 500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게 총평균법이죠. 총평균법으로 매출원가와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고 수량이 120개니까 120개를 평균 단가에 곱하니까 여기 105,600원이 나왔고, 예. 이건 이대로 이용해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근데 이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하니까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 비정상 간모인 영업의 비용은 미리 매출원가 계산하기 전에 미리 타계정 대체로 분계를 일반전폐 하거든요.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손실, 대변에 상품 해가지고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네, 5번 문제가 요거 때문에 요 두 개 비정상, 네,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것도 T자 그려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제 5번은 맨 나중에 푸는 게 좋겠네요. 이 데이터 파악해야 될 것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5줄을 읽어야 돼요. 5줄을 읽어야 되고 해서 5번 같은 경우는 맨 뒤에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2배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 주식회사 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거래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거를 1,000주를 샀는데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수수료 비용을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목적이라는 것은 차변에 뭐가 오냐면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 자, 매도 가능 증권이죠. 예.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 시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우리 유형자산 취득할 때처럼 취득원가에 전부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회계 처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취득할 때 수수료를 이렇게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요게 딱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요. 같은 유가증권이면서도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1,000주 6,000원이면 600만 원에다가 600만 수수료 610만 원이에요. 61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610만 원이다. 이걸 찾을 수 있죠? 네. 매도 가능 증권 610만 원. 4번에 답이 있네요. 혹시 뭐 다른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네. 자, 풀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다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을 감소시킨다. 맞죠?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총액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떤 역할을 해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직접 차감시키는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비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 오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이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항목이죠. 그래서 자산 감소시킨다. 맞는 거예요. 2번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액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잔존가액의 자료가 없어도 정률법에서는 여기서 잔존가액이 아마 잔존가치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잔존가치. 네. 정률법의 그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거기다가 곱하기 정률을 하죠. 네. 이게 만약에 잔존가치를 얘기한 거라면 맞습니다. 예, 잔존가치 이용하지 않아요. 정률법에서는. 예, 정률법 공식을 보면 자 가로 열고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가로 닫고 곱하기 정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맞았죠? 4번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있죠. 예. 자, 왜 그러냐면 처분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면 이 감가상각비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비용이죠? 판매관리비죠.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란 말이에요. 판관비,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해집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까지 빼야 영업이익이 나오죠. 근데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하면 영업이익이 커지죠. 예. 처분할 때 감가상각비라는 게 뭐냐면 가령 7월 1일 날 처분을 했다고 볼까요? 어떤 유형자산을. 그러면 결산기가 원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결산 때 하잖아요. 결산 때. 결산분계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처분했다면은 당기에서 6개월이 지났죠. 6개월분 감가상각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판관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예. 7번에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7번에서도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 네. 알 듯 말 듯 이렇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판단이 좀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읽어볼 때 1번과 3번은 뭐 명백히 맞는 거였고 2번에서 잔존가액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 잔존가액이라는 게 장부가액하고 비슷한 의미란 말이에요. 취득금액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을 빼면 그게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하고 잔존가액이 잘못하면 표현이 비슷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는 거. 근데 우리 정률법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거기다가 곱하기 정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것이 혹시 이 자체가 장부금액이거든요. 장부금액. 예. 이 자체가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을 여러분이 잔존가액으로 오해를 했다면 여러분 2번에서 이게 틀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잔존가액이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아니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감누를 빼는 건데 이걸 몰라도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하지? 하고 2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답을 찍으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저는 잔존가액을 잔존가치로 받아들인 겁니다. 잔존가치가 어디에서 필요한 거죠? 정액법에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계산하죠. 정액법은. 네. 그러니까 잔존가치 알아야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하는 게 정액법이죠. 그러나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 없습니다. 잔존가치가 뭐냐면은 되게 잔존가치 거의 설정을 안 하는데 일부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를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가령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경과했을 때 처분하면 회수할 수 있는 돈. 자동차도 되게 잔존가치 인정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폐차시키면 근데 그 기업에서 5년 탄 거는 팔면 몇백 원 다 받아요. 예. 우리가 요새 자동차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옛날 자동차는 뭐 5년 타면 뭐 고물이 된다고 그러지만 요즘 차는 10년 타도 멀쩡하죠. 예. 그러니까 5년 후에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얼마든지 회수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잔존가치라. 그걸 잔존가치라고. 자, 그래서 7번은 여러분 여기 4번이 틀렸습니다. 확실히. 네. 왜 틀렸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걸 비용을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5번하고 7번에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고 8번도 뭐 내용이 길어요. 주식회사 한공은 연령분석법을 적용하여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산출하고 있다.
매출 채권 연령별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만 원이 있으면 보충법으로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에서 12만 원 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 회사 매출 채권이 총 110만 원이 있는데 3개월 된 거는 60만 원이고 6개월 된 것은 30만 원이고 6개월이 넘은 것은 2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거 연령이 높은 것을 대손율을 높게 잡았죠. 네. 뭐 대손율 뭐 좀 사람의 말하면 사망률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이가 많으시면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 예. 우리 보험회사에서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생명보험 가입하면은 20대 30대보다 불이백이 많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출채권도 오래된 매출채권일수록 회수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대손율을 높게 잡았다. 그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3개월 이내 5% 곱하기 하면 6, 5, 30이니까 3만 원인가요? 3천 원인가요? 3만 원인가요? 네, 3만 원. 네. 계산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쉽네요. 10%. 여기 3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 40%니까 4, 2, 8. 8만 원인가요? 예, 8만 원. 요거 다 더하시면 예, 14만 원이 나와요. 이 14만 원을 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12만 원이 결산 전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으로 설정하죠. 보충법. 그러니까 2만 원만 더 설정하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물어본 것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일까를 했으니까 그냥 14만 원이죠. 네. 저는 추가 설정하는 분계로 문제를 그렇게 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뭐 추가 설정하는 게 2만 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예,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일까요? 물어봤으니까 요거 결산 전 요거 참고할 이유가 없네요. 예, 14만 원 설정하면 돼요. 14만 원. 재무상태표에 14만 원이 표시되는 겁니다. 왜냐? 2만 원 추가 설정하니까 여기 12만 원에 2만 원 더해지는 거죠. 결국에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8번 문제를 말이죠.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서 이 부분을 뭘로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결산 후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위에 있는 이 문장으로 바꿉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2만 원입니다. 결산 분기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하죠. 그 분계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2만 원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은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가지고 저기 대손 충당금 잔액 12만 원하고 어떻게 돼요? 합산이 일어나죠? 더해져서 14만 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꿔서 질문하면 1번이 답인 거고 1번이 답인 거고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는 4번이 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 8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도 이해가 돼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를 물었을 때는 다른 분계가 없었다면, 예, 이 전에 대손상각비가 없었다는 전제예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대손상각비는 2만 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가로 열고 결산 전 뭡니까 시산표에 대손상각비 잔액은 뭐 얼마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2만 원 더하면 되죠. 거기에다 2만 원을 더. 지금은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신다면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하면 1번이 됩니다. 요 분계 뭐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죠. 8번 분계. 네. 여러분이 8번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2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 이 대손 충당금 2만 원이 이 2만 원이 이거 기존에 결산 전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 12만 원하고 플러스가 된다 이거. 이게 더해져. 이것과 이것이. 그래서 1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원이 그래서 나옵니다. 결국에 아까 여기서 계산한 이 금액의 합계가 14만 원이었죠. 대손 예상액이.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요 8번 문제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주 좋은 문제. 여기 34회에 이론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많네요. 아까 그 매출 뭐였죠? 그 매출원가 구하라는 거 이것도 매출원가 구하라는 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5번인가 거기에서 매출원가 구하라는 것은 그 뭡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두 개로 유형으로 쪼개놔 가지고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거 3개와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 2개를 거기다 같이 넣어놔 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회계 능력을 발휘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가정한다. 네, 일반 과세자이고요. 자, 5월 10일 날 재무팀 회식비 1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거래처와 저녁 식사 후에 22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5월 10일은 복리후생비고 5월 19일은 뭡니까? 접대비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서유정 씨. 네,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던가요? 1번이었어요? 자, 1번 보시면 5월 10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11만 원이다. 틀렸네요. 네.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얼마일까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분계를 한번 써보면 자, 5월 10일 날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10만 원 비용 발생에 차변의 매입세액 만 원은 뭘로 표시하죠?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요건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요건 비용이고 비용 발생, 자산 증가.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면 대변이 뭐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무슨 카드사가 거래처로 들어가겠죠? 11만 원. 요 분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5월 19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22만 원이다. 맞습니다. 왜 이건 부가세를 포함하죠? 접대비니까.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차변에 접대비 22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22만 원. 5월 19일은 그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5월 19일 거래처에서 차변에 기록될 계정과목은 접대비다. 그렇습니다.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금은 접대. 그 다음에 5월 10일과 19일에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계정과목은 대변. 대변에 기록될 계정과목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미지급금이에요. 대변에 기록되는 건 미지급금. 네, 9번에 1번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할 때 보기에 1번에 답을 넣어놓으면 굉장히 고마웠죠. 예. 왜 고맙죠? 다 안 읽어보고 이거 1번에서 답 찾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출제하는 분들이 옳지 않은 거 찾아라는 걸 꼭 3번이나 4번에 밑에다 넣어놓으면 위에 거 다 읽고 뒤에 가서 답을 찾고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다음에 10번. 다음 중 선생님의, 그러니까 이 9번 문제도 참 좋아요, 여러분. 이 9번 문제도. 네. 뭐 제가 지금 요새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지 여기 34회 여기 이론 문제가 참 공부할 게 많은 문제입니다. 네. 답 찾는 거 외에 이 맞으면 왜 맞는지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네, 여기 지금까지 9문제 풀었는데 네, 문제들이 참 좋다는 거죠.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틀린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목적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내부통제제도 문제는. 네.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네, 맞았고. 재무정부의 신뢰성. 네, 맞았습니다. 관련 법규, 감독 규정, 내부 정책 및 절차의 준수. 맞았습니다. 회사 이익의 극대화. 네.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익 극대화하려고 하다면 뭡니까? 법을 어겨서라도 좀 어떻게 하라,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럴 수가 있죠. 이익 극대화는 내부 통제 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영의가 틀렸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그게 중요해요. 뭡니까? 도덕성, 법규 준수 잘하는 거, 사회에 기여하는 거, 기업이 사회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기업이 장수할 수가 있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인 거예요. 다음에 11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간단한 문제들이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맞았네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간접세이다. 맞았네요. 납세 의무자와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에 해당이 된다. 맞았습니다.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무슨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 요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조세는 무슨 세라고 할까요?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인적사항을 고려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의 소득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며 또 부양가족 중에서도 특별 공제 대상, 즉 경로우대 공제자가 있는지, 장애인 공제자가 있는지, 또 한부모는 아닌지, 아니면 부녀자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세금이 이게 결정이 되는,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는 그런 세를 우리가 인세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쭉 열거한 것들이 보통 소득세 계산할 때 그렇게 나오죠.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소득세 계산하는 소득세는 인세에 해당이 되고,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거래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래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그런 거 안 따지죠. 어떤 그 물품 가격에 대해서 그냥 과세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소비하는 공급받는 자가 어떤 인적사항을 가졌느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물세 이렇게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세, 소득세는 인세.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여러분 표가 기억나시나요? 왼쪽에 포함되는 거에는 뭐 마일리지도 있었고, 대가의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포함된다는 말도 있었고, 뭐 그런 말들이 기억나셔야 돼요. 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용 트럭의 매각대금, 화물용 트럭 과세 표준이죠.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의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죠. 반환 조건부 용기, 요게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반환 조건부 용기 포장 비용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들어있죠. 연체 이자도 포함되지 않고. 자, 4번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틀렸네요. 자, 아까 옳지 않은 거 찾으라가 1번에 보기에 있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 34에는 다 1번에 있네요. 옳지 않다. 1번. 틀렸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급받죠. 그렇죠?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이행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2번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고 협력 의무만 있다. 면세사업자가 언제 협력을 하느냐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5월달에 소득세 종합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금 계산서를 다 신고해야 돼요. 그게 여기 협력 의무입니다. 협력 의무. 그래서 우리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우리 매입세금 계산서 전부 자료 받아가지고 신고를 한다. 이런. 협력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 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았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죠. 과세사업자니까 간이과세자도.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수입이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앞에 재화를 용역으로 바꾸면 이거 틀리죠.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하면 틀린 거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다.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았습니다. 답이 또 1번에 있어요. 네. 이번에 34회 여기 보신 분들은 1번 찍으신 분은 아주 노났네요. 네. 1번 찍으신 분들은 뭐, 네. 1번 찍기가 쉽지 않죠. 대단한 결단력이에요. 1번 찍으려고. 네. 대개 사람들은 찍을 때 2번이나 3번을 찍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적중률은 아무도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외네요. 이게 되게 답이 1번에 주로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수출 재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세율 맞았잖아요. 부분 면세 제도이다. 아니죠. 완전 면세죠. 부분 면세는 면세 제도가 부분 면세이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인 것이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아니죠. 영세율은 환급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은 영세율 포기라는 건 할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업자가 영세율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좋은 제도인데. 포기는 누가 해요? 면세 적용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죠. 예. 면세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과세 사업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면세 재화지만 내가 수출을 할 때, 예,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을 재배해 가지고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 생각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에 팔 거다 하면은 면세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영세율 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옳은 거고요. 예, 다음에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 전자제품 제조업이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공제받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품 구입 매입세액 받아야죠. 공장 부지, 이 공장 부지가 토지죠. 토지 관련되는 거 못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3000cc 승용차 네, 안 됩니다. 승용차 1000cc까지는 돼요. 3000cc니까. 거래처 접대용 안 됩니다. 거래처 접대비니까.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다 더하시면 1160만 원이구나. 4번이 답인 것이죠. 네, 아마 여기 34회에서는요 부가가치세 문제에 와서는 여러분이 쉽게 좀 풀렸을 것이고 앞에서 한 두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네.